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불침 항모, 지정학적, 군사적,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항만과 공안 등을 건설함으로 전투기와 군함의 운용이 가능한 침몰되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 울릉도가 불침 항모의 역할을 감당할 최고의 군사적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죠. 이는 울릉공항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 울릉공항은 2025년 3분기까지 총 사업비 7,092억 원을 투입해 1.2km의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부대시설 등을 완성하고 그해 4분기 시험 운용을 거쳐 2026년 정식 개항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릉공항의 활주로가 1.2km로 짧은 탓에 한국군의 주력 전투기 이착륙이 어려워 군사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8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소형항공 운송사업 등록 기준을 현재 50석 이하에서 최대 80석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50인승 취향에 맞춰 건설 중인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릉공항은 50인승 항공기가 취향할 수 있게 건설 중으로 활주로 길이도 50인승에 맞춰 1.2km로 설정되었으나 그러나 주요 항공기 제작사 주력 생산 제품이 과거 50석에서 70에서 150석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업계에서도 역시 수익성 보존을 위해 80인승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즉 활주로 길이 연장 변경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무거운 기체인 80인승 항공기에 필요한 활주로 길이는 일반적으로 1.5km에서 2km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정도 길이라면 충분히 무장을 탑재한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노르웨이 노르드렌주에 위치한 군용 비행장인 안도야 공항의 활주로는 1672km로 이곳에선 F-35A 전투기와 P-3 오리온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있으며 영국령으로 인도양 지역에 위치한 미영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 공항 역시 1811m의 활주로를 지녔고 마셜 제도의 버율츠아미 에어필드 공항은 1533m로 군용 전투기가 이착륙하고 있습니다. 즉 울릉공항의 활주로가 연장됨에 따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은 물론 기존 운영 중인 모든 전투기가 울릉공항의 활주로에서 충분히 이착륙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주변국에 상당한 군사적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울릉공항의 지정학적 가치와 군사적 가치에 대해 경계하고 있었는데 울릉공항에 배치된 전투기로 인해 일본 공군의 제공권이 상당 부분 악화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울릉공항의 건설은 독도 영유권을 보다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요. 독도에는 정경 1개 소대가 2달 주기로 주둔하고 있습니다. 독도경비대로 불리는데 다만 현재 독도경비대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화기는 90포뿐입니다. 일본이 호시탐탐 독도를 넘보고 있는 상황에 왜 90포만 설치했냐 하실 수 있지만 독도는 몇 가지 지리적인 이유로 화력이 큰 무기를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육군 사단이나 군단에 배치된 105mm나 155mm 포는 끌고 올라갈 수도 없고 어찌어찌 가져간다 해도 이를 발사할 때 일어나는 진동에 독도의 많은 굴들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데요. 독도는 신생대 때 바닷속 화산 분출로 만들어진 섬이라 오랜 풍화작용으로 인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어 이러한 곳에서 포를 쏘는 것은 적을 막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독도를 스스로 해치는 행위이죠. 따라서 독도경비대는 유사시 독도 상륙을 시도하는 세력과 소총전을 벌이는 것 외엔 이렇다 할 작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상대가 독도에 상륙하는 상황은 곧 그들이 제해권을 가져갔음을 의미하는데 제해권을 장악하면 자동으로 제공권도 확보되니 상대는 전투기를 띄워 독도경비대를 마음껏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륙하는 상대와 맞서지도 못한 채 무력화되게 되는 것이죠. 즉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동해의 제해권과 제공권부터 확보하는 노력을 펼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울릉공항의 건설로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현재 중국은 동해 쪽으로는 출구가 없어 딱히 동해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사실 뒤로는 북한의 나진항을 빌려 동북 삼성의 물류를 빼내고 있는 정황이 포착된 만큼 서해를 앞바다 삼는 칭다오의 북해함대나 아니면 함경남도 남원 비행장을 통해 동해 상공으로 공중기동 전대 파견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수시로 독도 영공을 침범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러시아는 일본의 동해 내 제공권 제해권을 인정한 듯 동해를 니폰스키 모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니폰스키 모래는 일본해를 러시아로 옮긴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니폰스키 모래. 일본 측은 항시 동해와 해안선을 가장 많이 접하는 나라는 일본이니 동해의 고유 명사는 일본해여야 한다며 일본의 제해권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도 제주기지의 제7기동전단을 창설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주로 남방작전을 수행하고 있고 중국과의 이어도 영유권 분쟁도 벌어지고 있어 동해 내에서의 일본 해군 영향력을 뛰어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동해 제해권과 관련해 아주 큰 지정학적 이점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울릉도라고 하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초대형 항공모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카이가 추진하고 있는 KF-21N의 개발은 울릉공항 군사기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3월달부터 올해 12월까지 KF-21 네이비 탑재에 따른 항모 설계 및 건조 정책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1월 마무리된 방사청의 연구 용역 결과 10년 6개월 동안 1조 8천억 원을 투입하면 함재기 KF-21 네이비를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를 토대로 중형 항모 건조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대중공업과 카이는 경하 3만 톤급 경항모를 경하 5만 톤 이상 규모를 키워 KF-21 네이비를 탑재해도 사업 기간과 비용에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밝혔는데요. 특히 KF-21N의 개발은 울릉공항에서 운용될 수 있는 주력 전투기로 그동안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릉공항은 그 지리적 특성상 활주로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전투기를 바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해수 부식으로 인한 기체 손상 우려였죠. 바다 근처 공항이나 항공모함의 함재기 같이 해안 환경에서 운용되는 전투기들은 해수 부식에 훨씬 더 취약한데요. 소금물은 항공기의 금속과 반응할 수 있는 염화물을 함유하고 있어 빠른 부식을 초래하고 이 부식으로 인해 발생한 강도 및 내구성의 저하는 기체의 안전과 신뢰성에 치명적인 균열로 이어집니다. 일례로 2019년 말 보잉의 베스트셀러 중단거리 여객기 737NG에서 주위과 동체를 연결하는 부품에 균열이 발견돼 국내 항공사들의 운항이 중지되는 등 떠들썩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균열이 발견된 부품은 이착륙 및 상승과 하강 시에 반복적으로 힘이 가해져 피로 파괴에 취약한 부분이었는데요. 당시 한국은 기령이 높은 42대만 조사하였는데도 9대에서 균열이 발견되었을 만큼 부식으로 인한 균열 문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속 사이에 장벽을 형성하는 코팅이나 부식 억제제 또는 응급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복합재 기술의 발전으로 근본적으로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KF-21N이 개발된다면 첨단 복합재의 사용을 대폭 늘려 이러한 부식 결함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복합재는 제작이 까다롭고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데 한국은 이러한 항공 복합재 관련 기술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내노라 하는 유수의 항공업체들이 한국이 생산하는 복합재 구조물을 사들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카이가 보잉과 에어버스에 2200개의 품목을 복합재로 생산하여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약 10년 전부터 복합재 구조물을 접착하는 커번드 기술과 복합재 고열 가공을 위한 HDF 기술, 복합재 자동작층 기술 등 핵심 기술들을 확보한 결과인데요. 특히 KF-21에는 동체와 미익의 복합재가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는데 전체 중량 대비 13%에 해당하는 비율로 카이가 새로 도입하여 맞춤 개발한 AFP 공법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신의 물질로 불리는 탄소 섬유 복합재 관련 한국의 기술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카이 기체 생산 기술 2팀 한희섭 과장은 탄소 섬유 복합재는 부식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항공기 개발은 무게와의 싸움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량 절감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탄소 섬유의 적용은 큰 이점을 가져다 준다. 중량이 낮을수록 속도와 이착륙 거리를 줄일 수 있고 상승률이나 채공 시간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KF-21은 시험비행 단계에서 700m라는 짧은 거리를 통해 이착륙에 성공했는데, 물론 미티어만 다는 등 모든 무장을 탑재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짧은 이륙거리에 실제 조종사는 물론 지켜보던 많은 외신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이는 KF-21이 추력대 중량비가 매우 좋은 기체였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전투기의 기동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추력대 중량비 그리고 익면하중입니다. 추력대 중량비란 전투기의 무게를 엔진의 추력으로 나눈 수치로 전투기의 가속 성능에 영향을 미치고, 익면하중은 코너 속도와 더불어 전투기의 선의 성능을 나타내주는 단위로 날개 면적에 얼마만큼의 무게가 걸리는가 나타낸 것입니다. 즉 전투기의 기동성 측면에서 볼 때 추력 중량비는 높을수록 익면하중은 낮을수록 좋은 것이죠. 해외 분석 사이트에서 전세계 운용 중인 전투기들의 추력 익면하중을 토대로 통계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추력대 중량비가 좋은 것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익면하중이 좋은 것입니다. 당시 KF-21은 오른쪽 아래 하단 선두 그룹에 이름을 올리면서 기동성에 대한 극찬을 받기도 하였죠. F-15E가 수치상으론 기동성이 매우 좋은 것처럼 보여지나 기체 형상 자체가 고고도에서의 안정적인 고속 비행을 위해 설계된 만큼 고바등각 같은 기동성은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
공해군의 주력 전투기인 F-35와 F-18이 생각보다 낮은 추력대 중량비와 익면 하중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는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은 F-18 슈퍼호넷을 F-18 슈퍼슬로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KF-21은 G의 F-414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데 안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추력이 특출난 엔진은 아니었기에 KF-21의 이러한 기동성은 탄소 섬유 복합재와 우리나라가 개발한 장비의 우수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엔진업체 G는 최근 놀라운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F-414 엔진의 업그레이드형이 KF-21에 장착될 수도 있다고 한 것인데요. 바로 F-414-2 엔진으로 현재 개발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였는데 알딜리베로 G항공 군용 엔진 사업 부사장은 F-414-2 버전은 18%의 향상된 출력과 낮아진 유지 비용 등 성능과 내구성이 대폭 향상되었고 이를 KF-21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공군과 해군 측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소식은 모두 하나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함지기 KF-21N을 탑재한 한국형 중형 항모 그리고 불침 항모인 울릉공항과의 연계를 통한 동북아 해상권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굉장히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 관영 매체 중화망은 한국은 일본처럼 무기 개발에 있어서 평화헌법의 구속 같은 것이 없고 충분한 개발 능력도 갖추고 있다면서 패널로 참가한 군사 전문가는 중국이 하면 우리도 한다는 한국은 7만 톤급 큰 항모와 스텔스 함재기를 개발해 우리 푸제노를 넘어서려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산업은 발전되었지만 아직 중국과 달리 항공모함과 스텔스기를 개발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는 자칫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며 찬물을 끼얹기도 하였죠. 한편으론 이처럼 짱증서가 발급되는 걸 보니 또 다소 마음에 안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중국이 미처 모르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없고 한국에는 있는 가장 큰 자산이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사람입니다. 지난 8일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공사 71기 졸업 및 임관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71기 임관식에서는 눈에 띄는 장면이 포착되었는데 바로 김지영 수위와 예비역 김종규 중령의 부자공군 장교 그리고 이치원 수위와 이준호 대위의 남매 보람의 가족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치원 수위는 오빠 이준호 대위가 조종하는 F-15K 전투기 축하 비행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기도 하였죠. 또한 지난 2일에는 해군 잠수함 사령부에서 승조 자격 부여 평가를 통과한 승조원에게 잠수함 승조원을 상징하는 휘장을 수여하는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강호빈 중사와 강호겸 하사 형제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두 형제는 해군 상사로 전역한 아버지 강규찬 씨의 늠름한 모습을 지켜보며 자랐고 해군의 삶을 동경해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였죠. 두 형제 모두가 한국 바다를 수호하기 위해 잠수함 승조원으로 탑승하다니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제2연평해전 당시 전사한 고 조춘영 상사의 딸 조지은 씨가 아버지에 이어 군인의 길을 걸으며 해군 소위로 임관하기도 하였죠. 최근 직업군인에 대한 처우 문제에 따른 조기 전역, 장기 복무 포기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병사 월급 인상 과정에서 초급 간부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에 장교 지원율이 역대급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 바쳐 나라를 지켰던 가족들을 동경하여 그 길을 또 걷겠다 나선 자랑스러운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이 바로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이죠. 영상을 마치기 전 천안함 용사 고 김태현 원사의 딸 김혜나 해군 소유의 말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살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말이다. 오늘의 한 줄 평. 한국은 사람이 인재, 일본은 사람이 문제, 중국은 사람이 아니제.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